고전소설의 개념과 특징. 고전소설의 개념과 성립과정부터 볼게요. 개화기의 체크. 개화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안 들어본 사람? 개화기 안 들어본 사람? 다 들어봤지? 대학 어느 정도는? 개화기 뭐예요? 광복. 광복이라기보다는 이제 조선 후기에 대한 이야기죠. 대한제국 때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제국 때쯤이에요. 개화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로 우리나라의 설화, 가전, 중국 명나라 소설의 영향을 받아 생겨났다. 고전 소설은 한문 소설에서 시작되었는데 한문 소설의 시작 체크. 임진왜란 이후에는 한글이 널리 보급되면서 한글 소설이 활발히 창작되었다. 한글 소설입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여성과 평민층이 한글 소설을 활발히 항유함으로써 사회 부조리 풍자, 여성의 인간적 권리에 대한 의식 체크. 민중의 삶과 정서가 담긴 작품이 다수 창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고전 시가 할 때도 그랬지.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갈수록 어땠어요? 점점 향유층이 넓어져서 여성들도 쓰고 평민들이 글을 쓰게 됐었죠. 기억나나? 기억나니? 향유층이 넓어졌던 거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나?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은 시보다 더 늦게 창작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성들, 여성들,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풍자, 비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고전 소설의 특징입니다. 고전 소설의 주제는 대체로 권선징악,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그리고 영웅적 인물의 활약상, 가족 간의 우애, 위기를 극복한 남녀 간의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읽을 때는 현대 소설보다 고전 소설이 어렵거든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읽다 보면은 현대 소설이 고전 소설보다 어렵고 고전 소설이 더 쉬워요. 그 이유는 주제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니면 사랑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전개될 때 소설이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있어 없어? 재미가 없지. 누군가는 누구가 막 싸우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작품들에는 시열이 한두 개씩은 있어요. 그래서 전란으로 인해서 누가 죽거나 아니면 뭐 부부도 여자도 뭐 아빠 엄마가 반대해서 헤어지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비슷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내용은. 근데 단어가 어렵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전 소설을 할 때에는 우리 매주 외우는 단어가 이제 좀 쉬운 단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외워지는 거잖아. 거기다 이제 플러스로 고전 단어도 중간중간에 섞긴 할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대부분의 고전 소설은 이러한 주제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루면서 세부 이야기만 달라진다는 특성이 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구성, 평면적 구성. 고전 소설에는 사건이 대부분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전개된다. 시간의 흐름의 체크.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말로 그냥 순행적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행적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에 가는 형태다 라고만 보시면 되겠고요. 일대기적 구성 별표. 이제 고전 소설이 나올 때마다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전기의 전자, 한자 전자에 동그라미 쳐볼래? 그 한자는 위인전 할 때 전자입니다. 그래서 위에다 위인전이라고 써주세요. 내가 이걸 왜 체크했냐면 국어에서 전기성이라는 게 고전 소설 할 때 두 가지 전기성이 나와요. 전기적이다라는 단어가 두 개야. 똑같은 말인데 내용이 달라. 하나는 방금 말했던 전기적 구성처럼
위인전처럼 인물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정기적이다의 뜻은 비현실적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서로 다른 단어예요.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건이 시간이 흐르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별표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일대기적 구성은 지금 위에서 말했던 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영웅이 아닐 때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영웅이 주인공일 때는 반드시 이런 구조로 나타난다라고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헤라클레스 이런 거 읽어봤나? 안 읽어봤나? 서양 영웅 소설을 본 적 없어요 거의? 읽어본 적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안 읽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응? 그리스 로마시아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이제 원래는 이제 헤라클레스 전기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인물에 대한 전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헤라클레스 어때? 태어날 때 예쁘게 태어났어? 아니 이상하게 태어났지. 그게 바로 뭐야? 비범한 출생. 그러니까 출생이 신비해. 일상적이지 않아. 막 엄마 배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알에서 태어나거나 막 이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어디 아빠는 없는데 엄마가 갑자기 하늘에 계신 분이랑 갑자기 소통해가지고 애를 낳고 막 그런단 말이야. 네, 그런 게 이제 전기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영웅적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루는 작품은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고귀한 혈통의 체크. 그래서 일단 혈통이 고귀합니다. 평민층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의 사랑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출생.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출생의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게 바로 뭐야? 알로 태어난다거나 아빠가 없는데 엄마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태어났더니 갑자기 어디 등딱지에 날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뛰어난 능력의 체크. 근데요, 고전 소설에서의 영웅들은 대부분 제자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인이라고 적어볼까요? 아이예요. 가인. 여기서 이제 제자라는 뜻은 제자는 재주가 있다에 대한 이야기야. 그 다음에 가인이라는 것은 가자가 아름다울 가자예요. 그래서 재주가 출중하고 용모가 예쁘다 하면 대부분 걔가 주인공이야. 내용에서. 이해됐죠? 죽을 고비를 맞고 가족과 헤어짐의 체크 거기에 써볼까요? 시련 1. 그 다음에 조력자의 체크 다음 거. 영웅이니까 죽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구체 봐봐 어릴 때잖아. 타고났는데 죽을 고비를 맞고 가족과 헤어져. 그럼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혼자 그걸 이길 수 있겠어? 없겠지. 그래서 이 능력을 배우게 되는 조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육되고요. 어른이 된 후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며 체크. 이게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이.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은 시련이 2번 나타나요. 보통. 첫 번째는 어릴 때. 그리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서 2번째.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련이 2번 나타나는 구조는 이 영웅적 소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연애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련이 2번 정도 일어나요. 처음에는 엄마랑 아빠랑 제가 누구랑 결혼할게요 라고 엄마 아빠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안 돼 꺼져 라고 하는 부분 그게 시련 1.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하고 결혼을 하는데 전쟁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련 2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고전소설은 대부분이 시련이 2번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적 구성입니다. 이원적 구성 별표. 제가 적강 모티브를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적강 모티브 기억나나요? 적강 유배당해서 강림했다 하강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나나?
소설의 배경이 신선이 사는 천상계와 지상이 사는 인간이 사는 지상계로 나뉘어진다. 거기에 체크. 천상계 체크, 지상계 체크. 고전 소설에서는 천상계 인물이 주인공이 죄를 짓고 지상계로 내려왔다가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이 되어서 다시 천상계로 돌아간다는 설정이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적강 구조 있죠? 그 적강 구조에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적 구성은 적강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적강은 적의 체크. 여기서의 적이 뭘 의미한다 했었죠? 유배를 의미합니다. 유배. 유배랑 귀양이랑 같은 말이에요. 귀양 갔다 유배당했다. 강은 강의 동그라미. 강림, 하강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상계에 있던 친구가 죄를 짓고 지상계로 떨어져 내려왔다. 혹은 지상계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러면 유배를 당했으면은 죄를 지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강 모티브에서 나타나는 주로 죄는 죄의 유형이라고 써볼까? 죄의 유형. 유배 당해야 되니까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죄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 글자를 잘못 읽음. 그래서 내용 중에서 가끔 뜬금없어. 갑자기 무슨 책을 한 글자 잘못 읽어서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글자를 잘못 읽어서 쫓겨났다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사랑에 미침. 무슨 말, 본인의 일이 원래 주어져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연애질 하다가 일을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계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를 적강구조라고 하며 적강구조를 가진 소설을 적강소설이라고 한다. 숙향전의 짧은 줄거리 보겠습니다. 숙향은 천상의 선녀로 죄를 짓고 인간 세계에서 사람으로 태어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향의 피란길에서 부모와 헤어지고의 체크. 자, 그래서 시련이죠. 시련이라고 써봅시다. 12사양의 계략으로 쫓겨나 마고할미와 살게 된다. 어느 날 숙향은 선상선녀로 놀던 꿈을 꾸고 술을 노는데 이를 본 이선이 숙향을 찾아와 둘은 사랑에 빠졌다. 이선의 아버지는 혼인을 반대하지만의 체크. 이게 두 번째 시련에 대한 이야기죠. 이선이 과거에 급제한 후 숙향과 이선은 혼인을 하고 부귀를 누리다가 천상계로 돌아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숙향이 이제 아빠랑 엄마랑 헤어지는 거, 가족과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시련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세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별표. 이 고전 소설은 프린트가 되게 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만큼 이 세 개가 다 중요해. 그래서 거의 이 세 개는 아마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될 거예요. 특히 고1 전까지는 머리에 다 넣어놔야 됩니다. 평면적 인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체적 인물과 평면적 인물이 있는데요. 이거 옛날에 우리 설명했던 것 같아. 그치? 평면적 인물은 입체라는 것은 다양한 면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격이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평면이라는 것은 보이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평면적 인물, 평면의 동그라미. 고전 소설에선 인물의 성격이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성격 체크, 변하지 않는다의 체크. 그래서 한 번 나쁜 친구는 끝까지 나쁜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 멍청한 친구는 끝까지 멍청한 친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전 소설이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바뀌거든. 근데 현대 소설은 애가 나빴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갑자기 착해질 때가 있고 착했던 애가 어떤 일을 계기로 갑자기 나빠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왜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현대소설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전형적 인물 보겠습니다. 전형적의 체크. 이 전형적이라는 말은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의 전형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너는 그런 거의 전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형이라는 것은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전소설에서는 특정 신분이나 집단을 대변한다. 거기에 체크해 주세요. 신분이나 집단 대변. 그래서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농사꾼인 주인공이 있다가 농사꾼이 사랑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하면은 이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예로 조선시대의 여성의 유교적 윤리의식을 대표하던 연려,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던 영웅. 거기 연려에 체크해 볼까요? 연려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연려? 여기서 연려는 수절 써보고 정절 써보고 정조 써보고 지조 써보고 절개도 써보고 지금 5개 썼죠? 여성이 수절을 했다, 정절을 지켰다, 정조를 지켰다, 지조를 지켰다, 절개를 지켰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싹 다 연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 연려가 뭐 하는 애야? 남편을 배신해 안 해? 배신을 안 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의 배신은요, 지금이야 배신은 바람 피는 것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고전 소설에서의 배신은 한 번 남자를 본인이 찜해서 둘이 결혼을 하지, 그치? 결혼하기 전에도 한 번 찜했지. 그러면 사랑에 빠지면 남자가 죽든 남자가 병신이 되든 그 남자만 사랑해야 돼. 이해됐어요? 무조건 한 남자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려입니다. 그래서 혹시 연렵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연려문이나 거기 옆에 써볼까요? 연려비, 연려비. 그 다음에 연려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비는 비석에 대한 이야기고요. 연려문은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려비와 연려문 같은 경우에는 효자문은 들어봤나요? 효자문, 효자비 이런 것도 안 들어봤나요? 똑같아요. 효자문이랑 효자비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연려가 여기서 유별나게 막 엄청 이 지조절개를 잘 지킨 여자가 있어.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본받으라고 하고 싶겠지. 그래서 그 비석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효자문, 효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유교의 가치관인 효를 충실하게 잘 지키는 자식이 여기 살았어요 라고 하면서 그 문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됐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영웅, 양반과 봉건적 사회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평민들이 있다. 그래서 사랑을 지켜야 연려, 춘향전이라고 되어 있죠. 춘향은 그래서 어디 사람이에요? 전라남도 남원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저기 남원에 가면은 춘향 그림이 있거든요. 예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영웅, 홍길동 전에 홍길동, 박씨 전에 박씨 부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반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평민은 춘향전의 방자의 체크. 이 방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방자는 양반의 노비입니다. 노비. 머슴이라고 써주세요. 머슴, 노비. 그래서 머슴과 노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잠깐 살짝 그 주황색 체크되어 있는데 보면은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대개 당대 사회의 이상적 인간상에 가깝게 그려지거나 이상적 인간상의 체크. 자, 여기서 이상적 인간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원하는 인물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죠.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입체적 인물보다는 평면적 인물이 주로 등장하고 개성적이보다는 전형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월적 인물 한번 볼까요?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지닌 인물 유형.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었다의 체크. 이 초월이라는 것은 애초에 너네 월담 들어봤나요? 월담? 월담이 뭐지? 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의 월이 넘을 월자예요. 그래서 초월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넘어섰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뭘 넘어섰냐? 초능력자 하잖아. 능력이 초인적이다. 인간을 뛰어넘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초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적 구성의 경우 뭐가요? 주인공이 인물이 초월적 인물이 된다? 아니요. 천상계에 대한 이야기네요. 주인공이 초월적 인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주인공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능력을 주로 조력자한테서 받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로 하늘의 선녀, 용궁의 용왕 등과 같이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로 그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다음 볼까요? 쉬었다가 볼까요?